대통령의 횡령이라는 것에 가지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젠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식해서 용감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의 안보 포퓰리즘 행태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기피시설은 지방에나 던져주고 그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겠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지역차별, 지역 갈라치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사사건건 정치대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영주 민주당 선대위의 수석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연휴 기간 이재명 후보 부인이죠? 김혜경 씨 의전 논란 뜨거웠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총장 부인이 현직 검사장을 상대로 완전히 뭐 거의 반말식으로 이렇게 거기 갖다 줘. 그것은 김건희란 분이 단순한 윤석열 후보의 아내, 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의약품에 대한 대리 수령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던 것으로 일단은 후보와 배우자께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배 씨하고 A모 씨 사이에 그 입장을 진위 여부를 좀 더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진표 대리 작성부터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속옷 정리, 아들 태운 소속 등의 심부름까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전이 아닙니다. 갑질이라는 분명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당연하게 지키는 상식과 도덕적 가치를 내팽겨치고 끝까지 거짓말로 변명하며 비겁하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김혜경 씨의 모습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나서서 이재명, 김혜경 부부와 성남 카르텔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네, 한동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논란이 컸었는데 공수가 완전히 바뀐 느낌입니다. 일단 김혜경 씨 갑질 논란이라고 야당에서는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갑질 논란이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아예 범죄 행위다? 그러면 저는 네 가지 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범죄 행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어요. 이건 공금횡령이에요. 이것은 범죄 행위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권력을 사유화했다. 공적의식이 없다. 이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 논란입니다. 김혜경 씨 집에서 속옷 정리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퇴원할 때 247만 원 그것을 대리 퇴원 수수까지 했어요. 그 카드가 이재명 본인 카드입니다. 그걸 가지고 했거든요. 그럼 몰랐다? 이건 거짓말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아주 나쁜 인식은 뭐냐면 이건 직원의 일이에요. 우리는 몰랐고 직원이 일타령이 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남 탓이에요. 본인 그리고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직원 일로 치부합니까? 이것은 공적 의식이 없는 행동, 말, 해명 다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 입장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가 첫 문장입니다.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 감사를 맡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언론 보도에 다른 것만 보면 솔직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어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직원 탓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요. 직원 탓을 한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배우자께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것은 팩트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배 비서라는 분께서도 입장을 냈지만 이 부분이 본인이 A씨 비서와 어떤 여러 가지 뭐 좀 부적절한 뭐 통화 내용들 그리고 좀 갑질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은 저희 선대위도 마찬가지고요,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국민 앞에 어떤 검증의 영역에서 분명히 보여드릴 부분은 보여드려야 된다. 다만 이런 부분은 어떤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아직 팩트가 정확하게 다 드러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방지법이나 김혜경 황제 뭐라고 했죠? 뭐 갑질 진상규명센터. 그렇죠. 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증 영역에서 검증을 해라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거를 뭐 네거티브 형식으로 확장이 돼봤자 별로 국민의힘에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감사에 착수를 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사실인지를 밝힌 다음에 그 이후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 그게 이제 올바른 자세고 저희 후보와 우리 캠프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대검에 고발장까지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횡령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금횡령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법인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라는 사실은 또 처음 들어봐요. 대략 1억 4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인출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많이 해봤고 법인카드 쓰는 분들도 많이 모셔봤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 부부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날에 가서 그냥 법인카드로 고기를 샀다가 다음 날 그냥 개인카드로 옮겨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아, 제가 뒤바뀌어서 설명드렸네요. 개인카드로 샀다가 법인카드로 이제 그렇죠. 고기를 샀단 말이에요. 과연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공적 의식이 없었을까? 아니면은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자주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갔습니다.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그냥 개인적인 일이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배모 씨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데리고 있던 분이에요. 같이 일했던 분을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상당히 경강부에 같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직접적인 연관은 현재까지 언론 보도만 가지고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배우자가 관련성이 있다라고는 드러나지는 않았죠. 이제 추측이나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저희 캠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사적 지시가 과연 어떤 경로로 됐는지 국민들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사를 착수를 하고 더 나아가서 뭐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들한테 이건 뭐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만 이 대선 후보의 배우자 자체가 검증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철저하게 물러서지 않고 국민들 앞에 밝힐 테니 좀 김건희 씨도 좀 뭐 허위 경력부터 주가 조작 많지 않습니까? 뭐 검찰 수사 개입,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 등등등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국민 앞에 검증이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쟁점을 좀 좁혔으면 좋겠는데 이거죠. 개인 카드로 배 비서의 개인 카드로 일단 결제를 했다가 법인 카드를 가져다 다음 날 다시 결제를 하고 이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은 그러니까 도에 청구를 한 거겠죠. 공금으로 처리를 법인 카드 사용 내역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어. 이거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해도 예를 들어 소고기를 집에 사서 가져왔죠. 이 고기를 왜 가져왔는지 우리 가족이 먹을 거면 고기값은 우리 집 돈으로 내도록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변명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든 초밥이든 그게 이제 9개월 동안 그 말하자면 A 씨라는 비서가 그 배 비서와의 통화를 9개월 동안 녹취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드러난 게 지금 한 두세 건이 먹는 부분이잖아요. 네. 소고기하고 초밥. 근데 이 건은 제가 이제 뭐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추측이나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다만 이 부분이 배우자가 소고기 사와라 법인카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는 지금 언론 보도에 그런 확인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추측보다는요. 일단은 감사 결과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발장이 접수되니까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검증을 하고 책임지면 된다. 좀 그런 일단 말씀드리고.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런 부분이 공적 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략 언론 보도를 보면 11차례의 소고기나 뭐 먹을 거를 이렇게 집으로 배달시켰다고 하는 건데 우리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것이 오면 야 이거 왜 보냈니? 무슨 돈으로 샀니? 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게 공적 의식이 있는 거지. 지금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의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일들이 이분은 과연 권력을 가졌을 때 사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두려운 마음까지 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야당 쪽에서는 김혜경 씨의 직접 사과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씨가 앞에 나섰던 거를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이런 논평 냈죠. 직접 책임져야 한다. 당장 직접 나서서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선대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가 혹시 있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부분의 입장은 냈고요. 그래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진다. 이 말씀은 명확한데 지금 이양수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는 이걸 이제 네거티브 존으로 한번 끌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김혜경 배우자가 관련된 거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김혜경 배우자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앞에 나와서 사과해라. 이거는 뭐 그냥 정치 공세죠. 아니 공세일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갑질 신고센터, 진상규명센터 또 설치하고 이게 약간 직장 내 갑질은 사실 젊은 세대들이 특히 직장 내에서도 약자에 있는 이분들이 좀 예민한 주제여서 그쪽으로 한번 끌고 가보겠다 이런 의도도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갑질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처벌받아야 될 문제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금횡령,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될 문제고 이재명 지사가 좀 저는 솔직히 뭐 이런 표현까지는 좀 심할 수도 있지만 좀 가증스럽다?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2014년도에 성남시장 하실 때 공금횡령 하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몇 년 동안 진행됐잖아요. 저희가 뭐 언론 보도 보면은 작년 4월 달까지 이런 일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작년 4월이면 난 대통령에 출마할 거야라고 생각하셨을 때 아니겠어요? 그럴 때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아직 직접적인 연관이 안 드러났으니까 연관 드러나면 사과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한 말씀 거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혜경 배우자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배모 씨가 입장을 냈죠. 그런데 과도하게 지금 보면 김혜경 네. 배우자가 마치 관련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저쪽에서도 공격을 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야 국민들이나 오해를 하겠죠. 그냥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마치 김혜경 여사가 이걸 시켰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말하지만 아직까지 관련돼 있는 게 밝혀진 바가 없고요. 후보 배우자는 관련돼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지금 없고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배 비서와 그다음에 A모 씨 비서와의 사적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밝힐 부분, 말씀하신 대로 범죄 부분이 있다면 범죄로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겠죠.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꾸 직접적인 관련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혜경 씨 집에서 옷 정리를 했어요. 이 김혜경 씨의 그러면 지시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럼 배모 씨가 여기 내가 키 번호 알려줄 테니까 가서 옷 정리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김혜경 씨가 지시 아니면은 허락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집안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직접적인 관여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팩트 확인을 해드리면 오해가 풀릴 것 같은데 일단 김혜경 씨 분당에 있는 집이 아니라요. 공간입니다. 공간에 있는
이제 이런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집에까지 갔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시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그 A 씨라는 비서가 공관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업무 영역 내에서 좀 이 배우자나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시절에 어떤 그런 공관에 관련된 일들을 했다. 이거는 이제 좀 팩트로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를 직접 후보가 요청을 했으니까 감사 결과도 좀 지켜보고요. 국민들이 요 사안은 좀 깊이 있게 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후보의 배우자, 후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번 대선은 아주 특수합니다. 여러모로. 네, 지켜볼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정책 공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태양광, 사드, 외국인 건강보험료까지 신경전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사드 전자파 영향력이 휴대폰만큼 미미하다는 윤 후보는 애꿎은 충청 지역이 아니라 본인의 집 앞에 배치하고 수도권 방어에 사력을 다하길 강력히 공고드립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곧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사드 추가 배치를 거론하는 것은 안보로 국민을 호도에 편가르게 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우리 당의 정책과 공약을 자극적인 선동과 비난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사드가 공공용이 아닌 방어용 레이더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나면 죽는 것은 청년들이다. 대국민 안보 사기극이다.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힐난하고 윤석열 후보가 마치 전쟁 광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의 입장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 추가 배치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건가요? 간추리에? 네, 그렇습니다. 뭐 사드 재배치를 갑자기 들고 나오신 부분들이 좀 우아하긴 했어요. 2016년도였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사드 배치 있으면서 국내적으로는 성주에서 한참 갈등이 좀 컸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관계가 대단히 안 좋아졌었죠. 당시 한한령 하고 뭐 롯데마트 다 철수하고 뭐 삼성 휴대폰부터 자동차 수출까지 해서 막대한 손실들을 입으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됐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좀 타격을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사드 재배치에 대해서는 생각 없다 하는 건데 굳이 왜 윤석열 후보가 그걸 꺼냈는지는 좀 대략 짐작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사드 재배치,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중국산을 중국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저 뭐죠? 외국인 건강보험도 중국인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중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들이 어떤 선거의 전략적 포인트로 좀 고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어서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다. 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종민 의원께서 무슨 극초음속 미사일은 못 막는다라고 하시지만 북한의 주력 미사일은요, 스커트 미사일이에요. 화성 6호 그런 탄도 미사일입니다. 대략 300에서 1000km 정도 되는 그러한 미사일들인데 그 미사일들을 막으려면 사드밖에 없습니다. 사드를 재배치하겠다는 것, 더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은 미국과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말씀 잘해 주셨듯이 미국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라는 그런 식의 입장을 내세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할 일이다, 역할이다. 그것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의원님들이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반대를 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굳이 사드가 없는 게 아니라 재배치잖아요. 추가 배치. 그러니까 이미 수도권 지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건 지금 북한에서 이 서울이나 이쪽 수도권에 공격을 할 때는 단거리로 쏘지 않습니까? 뭐 말하자면 평양이나 원산까지 해도 뭐 말씀한 대로 단거리 미사일인데 그건 패트리어트로 다 요격이 가능합니다. 말한 대로 사드 같은 경우는 고고도 미사일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 방어 체계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오늘 뭐 이제 8시에 사자 토론에서 안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대한민국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사드는 고고도에서 대략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배치를 해서 스커트 미사일이나 화성 6호 이런 탄도 미사일들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무기를 설치하는데 왜 중국한테 허락받고 중국의 눈치를 봅니까? 그것은 정말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다른 건 다 좋아요. 좋은데 국민의 생명 안전 이거 지키는 것은 여야가 다 한 목소리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은 당연히 기본이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여야가 있겠습니까? 뭐 그거를 가지고 반대한다 해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뭐 경시한다 이런 프레임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냐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하면 하겠죠. 그런데 사드 재배치를 수도권에 어디다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돼 있는 걸로도 이미 충분히 방어가 된다면 굳이 그렇게 예산을 거기에 써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뭐 토론을 통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토론도 토론입니다만 기술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은 차분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드라는 체계가 그렇잖아요. 발사가 탐지가 되면 레이더가 그걸 감지해서 발사 체계에 보내서 이걸 이제 쏘는 건데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이 날아올 때까지 수도권에 과연 이게 요격이 가능한지 그 시간에 사드로는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없고 그때는 패트리어트로 하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사드여서 네. 네. 그러니까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자고 이야기하다가 그거는 패트리어트로 하고 이러면 또 이야기가 안 맞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가장 큰 위협은 장사정포거든요, 사실. 그렇죠. 집중되어 있는 포를 쏘면 수도권은 방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드로도 못 막는 거여서 이게 이 논의가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이야기를 좀 한참 하셔서 네. 외국인 건보 관련 글을 윤석열 후보가 쓰면서 이렇게 썼더군요. 국민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 이게 첫 줄이고요.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다.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다. 이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 원 건보 급여를 받았고 10%만 본인이 부담했다. 유독 중국을 겨냥하긴 합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해요, 사실. 이게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 자료 제출한 걸 갖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좀 자극적인 부분만 좀 드러내서 이런 식의 개편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같아요. 대략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료 재정 수지를 보면은 대략 5,700억 정도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내는 돈이 더 맞거든요. 많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데 일단은 극단적으로 중국 분들이 여러 가지를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막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납입 문제도 있지만 도용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요, 최근 5년 동안 대략 8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도용을 해가지고 본인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래서 외국인들과 관련된 건강보험 체계를 좀 한번 제대로 손을 보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중국을 겨냥한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꼭 이거 외국인뿐이겠어요? 예, 내국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강보험에 이렇게 편승해서 하는 부분들.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해야죠. 그런데 중국인들을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인을 겨냥을 한 부분들이 어떤 반중 정서와 그다음에 외국인 전체를 봤을 때는요. 외국인 혐오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래요. 보면은 우려하는 부분들이 왜 자꾸 윤석열 후보의 공약들이 자꾸 갈등과 혐오를 해서 대립점을 만드느냐.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요. 나중에는 여가부 폐지도 아니라 이름만 바꿔서 또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포인트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던지지만 이게 길게 봐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여러 가지 갈등을 봉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갈등을 더 초래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저는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대선 후보로서 내놔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혐오,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거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을 중국인들 우리가 싫어하고 반중 정서가 있으니까 중국인들과 관련된 건강보험을 세부적으로 살펴봐가지고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제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 차별, 반중 혐오주의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태양광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냥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아니 그 말하자면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거기에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민들한테 정책 캠페인을 해서 6,300건 중에 채택이 된 공약이에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그냥 저기 사고 나지 않게 자는 대로 그늘막을 더 많이 설치하고 그늘막을 놓으니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나 보다 좋다 하면 될 거를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누구 좋은 일이냐? 뭐 중국만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른 데와 달리 우리 대한민국의 태양광 패널은 한 64%에서 5%가 국내산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봐서는 뭐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그걸 굳이 왜 중국만 좋은 일을 시키냐고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댓글에 딴지를 거는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의원의 일치치고는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니라 너무 우연일치처럼 다 중국에 대해서 어떤 혐오 발언들이 이어져서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만들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1차부터 4차 벤더까지 다 있는데 직접 패널을 요만한 것들을 생산하는 1차, 2차 그 벤더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한 70% 가까이 국산 패널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중국 패널들을 저가로 수입을 해가지고 완성형 조립체로 만든 그 패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는 1차 팬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업체들만 배부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아이폰에도 중국산 부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중국의 소재 부품 사다가 많이들 조립하잖아요.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이 많이 좀 망가져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하겠다. 옳은 정책 방향 맞아요. 그런데 왜 탈원전을 하냐 이거죠. 원전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해나갔으면 전기료도 올리지도 않고 앞으로 전기차도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 전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싸게 전기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이 그냥 처음에 민주당 출신의 어떤 전 국회의원이 이 태양광 수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그분이 법적인 조치까지 받았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좀 과한 해석이시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오래된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 뭐 허인 정확히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좀 집중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입니다. 그건 오해가 있으실 것 같고요. 태양광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 같고요.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패널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든 여기서 완제품이 되든 간에 우리도 또 우리도 수출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는 수준에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당대표신데 여당 후보의 그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좀 태도 측면이나 내용 측면에서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의 패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패널 시장, 태양광 패널 시장이 초토화됐다. 기업체들, 중소기업들이 초토화됐다. 다 무너져 버렸다.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중국 태양광 산업 발전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중국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죠. 아이폰 수입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갤럭시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하고 조립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등하게 형평성 있게 해야지 우리나라 생태계를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태양광을 확대시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죠. 양날의 이제 검 같은데요. 말하자면 중국이란 자체가 우리의 최대 교역을 하는 경제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간에 좀 서로 간에 손해보고 또 서로 간에 이익 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야지 자꾸 패널을 하나를 가지고 중국 전체를 이렇게 좀 적대시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진 데는 가격 경쟁력 이런 요인이 아마 있을 텐데 없어진 이미 도태된 산업을 살리려면 아마도 막대한 보조금 이런 게 또 집행이 돼야겠죠. 그거는 또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건 또 이야기를 따로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준석 대표가 태양광 셀 70%를 공급하는 중국의 배만 불릴 것이다. 이렇게 답글을 달았는데 억가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억지로 까기.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이 첫 사자 TV 토론 갖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을지 각 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 4인이 TV 합동 토론회를 합니다. 민생과는 무관한 허무맹랑한 그 가짜 뉴스나 이 네거티브로 난무한 이 토론이 아니라 국정 능력과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는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말로는 토론하자고 떠들어놓고는 주제를 쪼개자, 시간을 제한하자, 급기야 자료를 들고 오면 토론 못한다 이렇게 억지를 부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상정 후보는 정치에서 배제되고 지워진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선 한복판에서 심상정의 일분으로 다시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오늘 TV 토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철수의 도덕성, 미래 비전, 정책 대안, 개혁 의지, 국민 통합 의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현란한 말솜씨가 아닌 그 내용에 집중해서 타 후보들과 비교해 주십시오. 자, 드디어 그날입니다. 드디어 그날. 양자 토론 하니 많이 정말 지난주까지 계속 논란이 많다가 다 될 것 같더니 결국 마지막에 깨졌어요. 정말 하고 싶긴 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양쪽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긴 했습니까? 양자 토론이?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저희는 토론하자고 저희가 막 생떼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한 거는 윤석열 후보께서 가짜다는 평가까지 쓰면서 그러니까 초반엔 그랬는데 마지막에 자료 그 논란을 갖고 판이 깨지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모든 걸 저희가 다 그래 모든 걸 다 받아들였었어요. 그래 한 10개 중에 9개를 양보했으면 그거 하나 양보를 국민의힘이 해야지 10개를 다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긴 했던 건가요? 저는 양쪽 다 하기 싫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하기 싫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같이 가져오면은 우리 토론 안 할 거야. 생전 이런 협상 기술은 처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 그냥 빌미 잡아서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국 첫 번째 사자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전략은 어떤 걸로 가져갈까요? 윤석열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할까요? 기본적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검사의 여러 가지 과거 경험을 비춰봐서 추궁하듯이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확정적 중범죄 피의자를 추궁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라는 비전과 가치관과 철학을 내세워보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아예 하지 않는다. 우군으로 만들어서 아유 심상정 후보님 저번에 저런 정책 말씀하신 거 정말 좋은 정책인데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상대 후보를 좀 키워주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임하게 되나요? 이재명 후보는 줄곧 네거티브 중단도 얘기를 하셨고 결국에는 본인이 얘기했던 경제 민생 그리고 본인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런 부분들 준비된 후보다. 이런 게 예전에 3프로 TV 통해서 많이 더 국민들도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청자들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같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피했던 것은요. 안철수 후보를 만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니까 안철수 후보는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를 많이 공격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본인이 보수층에서 준비된 후보다라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입증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다시 떨어진 그 지지율을 올려놓고 본인의 정치적인 그리고 향후의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끝까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기회를 잡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전 포인트로 윤안 양자를 지목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자료를 딱 내밀 거예요. 경기도 경제 성장률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경제 성장률이 2018년도에 6.0%에서 2020년도에서 0.3%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5.7%가 경제 성장률이 2년 만에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 볼까요? 0.2%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요, 과연 이재명 후보가 저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는 것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입증이 다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임 시장들이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했던 국민의힘 전임 시장들이 쭉 했었고요. 김문수, 뭐 남경필 지사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2018년, 20년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 전과 전년 대비를 하다 보면 또 그거는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지사를 하시면서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민이 느꼈던 체감도 어떤 이런 부분들은요. 뭐 거의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8시 토론회를 보시면 아마 입증이 되실 거다. 그거에 대한 반박 자료도 제가 갖고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하나 짚으신다면 지금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토론이 재밌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 간에 다자 토론회 형식의 양자 토론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형식은 다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양자다. 네. 물론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얘기하겠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의 현실성이 있느냐,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거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거든요. 그것을 한번 이재명 후보는 검증해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일문일답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문일답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불리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죠. 한번 지켜보시죠. 질문, 재질문, 그렇죠? 또다시 재질문 이렇게 네. 하면 사실 바닥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안 되면 감정이 막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순간인데 이제야 34일 전 오늘에야 시작입니다. 자, 지지율은 계속 혼전이죠. 저희 지지율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볼까요? 어느 쪽도 우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다만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크게 빠졌다가 다시 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긴 한데요. 오차범위 아닙니다. 격차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자, 지지율 혼전. 남은 기간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혹은 임할 것이다. 저는 그냥 항상 강조하는 얘기인데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본인의 또한 상대위의 개인적인 실수는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치명타예요. 그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양 후보들 모두 다 똑같이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김혜경 씨 관련한 리스크가 나오는데 과연 민주당의 대응 방안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막판에 가면 중도층은 누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잘 이끌어 나갈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시거든요. 네. 그 비전과 정책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니 해도 이 선거에서는 절박함이죠. 그래서 진정성과 절박함을 보여주는 쪽이 이긴다. 뭐 이제 윤석열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수모만 있어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뭐 승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봐서는 저희 국민들은 현명하셔가지고 구도는 그렇게 형성이 돼 있지만 인물 면에서 이미 현격하게 차이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차근차근 절박하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요. 틀림없이 통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첫 사자 토론 오늘 저녁 8시 KBS 1TV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교수, 서영주 수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